마리화나를 피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낫죠.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솔직하지 않은 거. 빚이 얼마고 아버지 수입이 얼마고 엄마 수입이 얼마고 그거를 아이들도 동참시켜야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오늘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존리 아빠로서 어떻게 부자 되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리 아빠 어떤가요? 제가 존리 대표님이라고 하니까 호칭 생각하다가 우리는 왜 아빠는 호칭도 아니고 엄마는 자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엄마다, 난 아빠다 이 생각에 존리 아빠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오늘 자녀들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오케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만 둘이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오늘 몰래 좀 해주세요. 네, 전반적으로는 할 수 있죠. 네. 사실 저희 한국경제신문사에서도 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주식생활이라는 컬러풀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식 용어부터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경제를 읽는 지표들까지 좀 쉽게 설명이 된 책인데요. 이게 존리 대표님의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부모가 이제 자녀와 같이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자녀에 대한 주식 교육이란 게 결국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교육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주식에 투자하건 뭐 어디에 투자하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만드는 거, 특히 이제 선한 부자가 되는 걸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돈을 많은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에 쓰겠다든가 아니면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 금융교육이야말로 그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님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좋은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죠. 사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존리 아빠가 어떻게 자녀들과 돈 얘기를 하는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냐면은 정말 이 자녀들과 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특히 주식 얘기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두 아들과 이제 주식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할 기회는 없지만은 주식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식을 우리 아들들이 샀다는 얘기도 하고 또 아들들이 이제 뭐 생일이라든가 그럴 때 저는 이제 펀드를 사줘요. 메리츠 펀드를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책을 읽어라 뭐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무슨 주식 샀어? 뭐 이런 얘기로 그렇죠. 얘기를 하시겠네요. 네네. 최근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어요? 뭐 테슬라 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옛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리화나를 이제 메디컬 목적으로는 이제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아들이 또 샀다는 얘기도 하고. 존리 대표님의 어록으로 비춰보면 내가 갖고 싶은 회사, 오래 같이 할 회사, 동업하고 싶은 회사를 사야 되는데 그 마리아나 회사가 정말 그런 것이냐? 아니요. 근데 그게 무슨 나쁜 게 아니고요. 의료에 쓰이는 목적으로 하는 거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쨌든 주식 투자는 또 돈을 벌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피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낫죠. 자녀들이 산 주식에 대해서 훈수두기 이런 건 안 하시겠네요.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융교육이 우리 애들한테 어떤 주입식의 교육을 시켜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고 또 같이 의논해야 돼요. 어른 취급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의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 주식을 예를 든다면 우리 아들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할 거래요. 그렇죠. 이미 로블록스 몇 개 갖고 있을걸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 게임을 해보는 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미 걔네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은 훨씬 더 길 거고요. 나보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은 우리 아이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자녀들이 관심 가져하는 기업들 얘기를 들으면서 미래 기업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겠어요. 굉장히 많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음악만 들어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보고 전혀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금융교육이라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 그 근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돈을 벌어봐라. 그리고 네 돈으로 벌어라. 왜 내가 아버지가 해줘야 되냐. 그런 거를 아버지가 돈을 많은 것과 너희들이 돈을 많은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은 철저하잖아요. 아버지가 절대로 아이들한테 돈을 그냥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 주는 순간 그 아이들은 의존하게 되잖아요. 의존하죠. 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영리하다고 보는 게 13살 때 성인식을 해주고 금전적인 관계를 거기서 많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대신 돈을 주죠. 한 5만 불에서 6만 불을 주니까 이 돈으로 투자해서 네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라 하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성인의 날에 이제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주면 그게 모으면 한 5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미처 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녀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부모님은 집을 한 칸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다 같이 잘못되는 거죠. 돈을 벌어봐야 된다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자녀들한테 용돈을 그러면 어떻게 주셨어요? 일한 대가만큼 주셨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스를 팔아본다든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신문도 배달해봤고 아이스크림도 팔아봤고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돈이 실제 없어서요? 그럼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갖고 그래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경험을 했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복리라는 것도 알게 됐고 돈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게 엄청난 저한테 큰 그거였죠. 그때 그 아이스크림 팔고 신문 돌리고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셨어요? 아니면 모았어요? 저는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갔어요. 그때 그 이자라는 개념을 알고 단짝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하고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장을 파서 그 은행에 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잖아요. 그랬겠죠. 근데 내가 그 예금한 돈에 비해서 적금을 들으니까 나중에 주는 돈이 훨씬 큰 거예요. 예를 들어 막 700원씩 한 달에 예금을 하니까 1년 있다가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나는 8,400원 몇 개 안 했는데 왜 10,000원을 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할까, 사람들은? 왜 친구들은 저금통에 돈을 집어넣을까? 큰 깨달음이네요. 그때 엄청나, 그죠?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라 도장 파서 은행 가서 내 계좌 확인한 건 엄청 큰 차이네요. 그렇죠. 그때 에피소드는 이제 10원이 생기면 10원 갖고도 가고 50원 생기면 50원도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산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계신 누나가 야, 좀 그만 오면 안 되겠니? 그래갖고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좀 모았다가 한 번에 가고 이렇게. 아니요, 근데 이제 가는 게 좀 부끄러워졌어요. 어머.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어린 투자자의 마음을 좀 짓밟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거고, 근데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하는 거가 계속 그렇게 칭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슬픈 건 아니고요. 사연이었네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벌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돈을 버는 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돈이 귀하다는 거,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걸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빌 게이츠는 11살 자녀한테 주당 1달러씩 용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나이만큼 용돈을 주니까 11달러 줘야 되는데 1달러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봤었을 때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오셨으니까 대학교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그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셨대요. 그러면 1년 살림을 너가 경영해봐라 라는 이 부친의 뜻이었겠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는 거를 일찍부터 좀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용돈 주는 것도 정말 팁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대표님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용돈 주는 팁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또 나이에 틀리다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가 그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절대 카드를 주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네, 그거 아주 최악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솔직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금융교육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가족끼리 얘기할 때 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을 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빚이 얼마고 아버지 수입이 얼마고 엄마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된다. 그거를 아이들도 동참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우리 애가 혹시 기죽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음. 애들끼리 초등학생들 만나면 쟤는 50평대 살고 쟤는 40평대 살고 얘는 20평대 산대 막 이렇게 정말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20평짜리 살건 50평짜리 살건 20평짜리 사는 아이가 기가 안 죽어야 돼요. 아예 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럼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앞으로 50평짜리 살면 되지. 그렇게 길러야지. 왜냐면 그걸 감췄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걸 부끄럽게 여긴 거거든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네 아빠는 1,000만 원 번다는데 누구네 아빠는 500만 원 번다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애가 기가 죽을 거니까 그거를 감추거나 그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아이한테 아빠는 직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해 해줘야 되겠다. 또 그런 모티베이션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돈에 대한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30살까지 돈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받았다가 30살 때 엄마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부자 그렇고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의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사교육비에 쉽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우리가 아빠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사교육비로 1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20%라는 돈을 사교육비에 쓴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아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는 내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다 대줄게. 근데 그거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좀 집안의 사정을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일찍 철들기를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럼요. 저는 그런 거를 의도했든 의도 안 했건 그걸 어렸을 때 저는 봤죠. 우리 이제 빚이 많았을 때 집이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중요하구나. 빚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웠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경제관념이 있는 거랑 자녀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자녀들이 직접 주식 투자하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맞추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 뿌리 박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20% 버는 거지.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내가 투자하는 거는 내가 기업의 소유주가 된다는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의 소유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다음 질문이 나오죠. 이 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지? 이건 누가 만드는 회사지? 이 회사는 경쟁력이 뭐지? 이 회사는 경쟁을 어떻게 이기지? 이 회사랑 비슷한 회사가 미국에는 어디 있지? 한국에는 어떻게 돼 있지? 한 1,000만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버는 수단으로 해서 그냥 차트만 보고 막 이런 거를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공부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보고 배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부자가 될 소질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나 삼성전자 한 주씩 사주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주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아니, 그렇죠.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카카오 얘기했잖아요. 야,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벌지?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이 우리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에서 왜 이자를 줄까? 또 이 은행의 돈은 어떻게 벌까? 또 뭐 수만 가지 얘기죠. 그런 거 자녀들과 얘기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요 책 보시면은 그런 참고서처럼 그렇죠. 용어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교육 할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같이 사라. 그런 주식을 얘기인데.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의논해서. 아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계좌를 열어주고 아이가 살 수도 있고요. 또 펀드도 살 수 있고, 또 엄마도 엄마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는 이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아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엄마는 사고 아들은 안 사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엄마 말이 맞았지? 아들 말이 맞았지? 재밌죠.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속한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이제 딸인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안 하셨고 뭐 본인 명의의 어떤 자산이 없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실까봐. 어우, 그래서 굉장한 딸이네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너무 좋네요.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는 내용을 이제 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에는 자녀든 이제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이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을 사모은다는 게 돈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셨는데 몰래 엄마 아빠한테 투자를 해주고 싶다. 펀드를.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실명을 해야 돼. 저기 그 주민등록하고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몰래 자식 앞으로 몰래 해줘 이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려면은 그럼요. 얘기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애가 5살인데 애 앞으로 삼성전자 하나씩 사주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아이한테 엄청난 꿈을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샀을 때 저번 시간에 그 맥도날드 얘기했잖아요. 갖고 싶은 거예요. 맥도날드라는 데 가서 우리는 전부 소비자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가서 햄버거 사 먹는 생각만 하잖아요. 왜 그 주인이 될 생각을 안 할까? 저 브랜드를 내가 사야지. 그렇게까지는 너무 좋고, 너무 더 그거 한 거고, 적어도 저 레스토랑의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이 있어. 주식이라는 거 상장돼 있어. 그래서 주식 사면 돼. 이제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자본가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 적어도 맥도날드가 1년에 얼마 버는지, 또 그런 것도 다 쉽게 알 수 있죠. 인터넷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어딜까. 이제 언젠가는 북한에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는 나는 맥도날드는 이런데 나는 다 이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꿈이 커지는 거죠.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남들대로 해서는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정말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대표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사 CEO들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 안 나타나신다.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된 거고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인디펜던스에 중요한 거고요. 전혀 그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고객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CEO들 모임에는 안 가실지언정 지방 강연에는 정말 밤늦게도록 다니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4단계 이전까지 상황에서는 뭐 정말 늦게까지 강연 활동하시고 이랬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표님이야말로 약간 이단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대가 돼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출산 문제 해결되고요. 고령화도 해결이 되고, 빈부격차 해결되고,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그게 조금씩 사각을 트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또 얘기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일정을 소화하려면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부자든 가난하든 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시간 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또 특별히 교육을 하셨어요? 말 잘 안 듣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늦게 일어나고 게임 좋아하고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 시간이 있는데 컨트롤 해야죠. 아니에요.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즐기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을 같이 즐기고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모든 거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표님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피로가 쌓이지 않게 많이 자고 대신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을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이제 그 시간 많이 안 쓰고 돈 안 드는 운동이 뭘까 그래서 탁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는 별로 안 하고 있고. 꼭 시간 많이 안 쓰면서 운동은 되면서 되게 효율적인 운동을 선택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탁구장 근처에 많으니까. 네. 네. 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투자자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또 상상력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쳐 또 상상력 배우는 학원에도 보내려고 맞아요. 그러죠. 무슨 학원 이름 중에 상상력 붙은 학원, 창의력 붙은 학원도 많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상상력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상상력이 쌓이는 거죠.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소스가 있죠. 그거를 학원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는 그 자체가 넌센스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뭐 논술학원 이런 것도 많죠. 전 최악이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네, 그게 최악의 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 참 잘한다. 끊임없이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잘 보세요. 가수로 성공했거나 코미디언으로 성공했거나 영화로 성공했거나 보면요. 어렸을 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야, 넌 노래를 어떻게 잘하니? 너 나중에 가수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가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행학습해서 잘하면 학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죠.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항상 열등감을 심어줘요. 왜냐면 내가 3학년 때 할 수 있는 게 3학년 때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3학년짜리 아이가 5학년짜리를 배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나는 부족하다고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돼요. 근데 선행학습의 이유가 학습적인 어떤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를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커닝한 거죠.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시 여기게 되니까 그게 불합리한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괴로운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행학습 못하게 해요. 왜냐면 아이들 성장에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는 내가 뇌 전문가는 아니지만 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우는 능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고하는 능력도 있고 또 상상력의 능력도 있고 뇌가 있잖아요. 내 상상력을 밀어내요. 자꾸 암기만 넣고. 안개만 넣고 그러니까 밀어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로봇가 되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을 남이 시키는 직업을 원해요. 사실 뭐 우리 사회에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는 불안하니까 못하고 남이 나한테 시키면 편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주도적인 어떤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거죠. 망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은 지쳤죠. 대학교 나올 때. 그러니까 평생 잘리지 않는 직업을 원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해고 안 당하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죠. 근데 정말 10년이란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계속 강조하시긴 했어요. 정말 커피 사 먹지 마라. 사교육 당장 끊어라. 주식은 사고 싶은 기업을 사는 거다. 정말 이 같은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늘 새롭게 들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이걸 정말 실천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은 제가 한 얘기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좋았죠. 제가 그런 분들이 꽤 많았고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는 거는 금융교육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노후 준비된 사람들이 많고 유태인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3대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죠. 정말 오늘 존니 아빠가 어떻게 자녀를 부자로 키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정말 오늘 컨텐츠는 자녀 혹은 부모만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겠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